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이번 강의에서 이제 신규 서비스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일하는 방식을 소개할 조건상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좀 담으면 좋을까?' 이제 그런 내용을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이제 신규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일부터 시작을 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들으면은 조금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용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 분석가고요. 그리고 학부는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석사는 HCI라고 이제 어떤 인지심리학을 기반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좀 정량화해서 좀 분석을 하는 좀 그런 분야에서 이제 석사를 졸업을 했고, 이제 그 후에 저는 이제 종합광고 대행사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종합광고 대행사에서 약 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인하우스 프로덕트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새로 프로덕트를 런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신규로 프로덕트를 런칭하면서 데이터 분석가가 경험했던 업무 과정을 공유하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에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업무까지 해야 돼?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분석가가 입사했다라는 게 좀 어쩌면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가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가지고 뭔가 전처리를 해서 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로 런칭한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석가가 어떤 분석을 할 게 없죠. 왜냐면은 이제 새로 런칭을 하니까. 또한 이제 뭐 DB는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DB는 있지만은 이게 또 분석을 위한 DB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환경이 녹록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미 데이터가 있더라도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쌓여져 있거나 또는 있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위해 투입됐다면은 데이터를 잘 분석하기 위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더 잘 분석하기 위해, 그리고 사내 구성원이 더 잘 분석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업무를 했던 거를 크게 4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고객의 유입부터 전환까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뭐 솔루션을 연동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에 대해 정의를 하면서 이제 차차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모으게 되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분석가가 쿼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임원 및 뭐 현업 부서들의 요구 사항을 받고 이를 구체화하게 되고요. 뭐 회원, 뭐 매출 또는 서비스 이런 주요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이제 다 계속 추출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석가 입장에서도 좀 로드가 들어가게 되니까 좀 이거를 대시보드화해서 굳이 분석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시보드를 구성하게 되고요. 물론 대시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 단순히 뭐 시각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데이터를 준비부터 해서 이 데이터를 대시보드와 연동을 해서 이제 시각화 작업까지, 네, 이러한 전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이게 뭐 분석가의 가장 뭐 일반적인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요 지표 정의를 하고 고객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 이 지표가 이제 구성원마다 이제 다들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게 되고요. 또한 이 지표를 근거로 고객을 세분화해서 인사이트를 발견을 하고 이제 서비스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고객 행동 데이터를 쌓기 위한 로깅의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수단을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GA4 솔루션이고요. 뭐 구글 애널리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이제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좀 더 이제 분석 쪽에 특화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게 뭐 앰플리튜드, 믹스패널 등을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 텍소노미를 정의를 해서 추적할 이벤트를 이제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앰플리튜드나 믹스 패널 뭐 또는 GA4 같은 경우는 이제 앱 또는 뭐 웹 내에서 행동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건데, 그럼 이 고객이 어디서부터 왔냐를 알기 위해서 고객 유입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제 웹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URL 주소 뒤에 뭐 물음표가 있는데, 그 뒤에 어떤 문자열을 통해서 이 고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링크를 통해서 왔는지 UTM이라는 걸 활용해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앱의 경우는 어트리뷰션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걸 별도로 사용을 해서 이 고객이 어디서부터 클릭을 해서 앱을 설치를 했고 '이 앱을 사용하게 됐구나.'를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 데이터까지 이제 수집이 완료되면은 이제 행동 분석 솔루션과 이제 유입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이제 유입 채널별로 고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는 일단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좀 자연스럽게 데이터 PM 역할을 좀 수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뭐 솔루션을 뭐 누가 연동해 주면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솔루션을 들을 봤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좀 더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좀 더 PM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이에 대한 좀 세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전에 "솔루션을 연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위에 에어브릿지라는 뭐 어트리뷰션 솔루션과 오른쪽에는 이제 프로덕트 애널리스트 툴인 앰플리튜드 연동 가이드를 그냥 짤막하게 보여 드렸는데요. 사실 솔루션 연동 시에 뭐 SDK만 연동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벤트를 수집을 위한 뭐 스크립트도 뭐 저희가 직접 개발하진 않지만은, 그걸 이제 개발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어느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옵션을 뭐 언제 쓰는지에 대해 좀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환경마다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 단순한 앱인지 아니면 단순한 웹인지, 또는 뭐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해서 앱 내에 웹뷰 형식으로, 앱 내에 단순히 웹뷰가 띄워지는 형식인지, 그런 앱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개발자에게 필요한 것을 정리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문서만 전달해 주면은 개발자들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이 뭐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개발자들과 소통을 할 때 뭐 저희가 뭐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 솔루션을 이 연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면은 학습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 뭐 UTM하고 뭐 웹을 트래킹한다, 뭐 앱을 트래킹한다 이런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UTM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이 아이폰 16 프로 뭐 블랙 티타늄 네이버 쇼핑에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주소가 단순하게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물음표 뒤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UTM 미디움, 뭐 UTM 콘텐트, UTM 텀, UTM 소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각각 뭐 어떤 소스에서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왔는지, 뭐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뭐 어떤 유형의 링크인지, 네 이러한 값들이 물음표 뒤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값들을 통해서 이 고객이 어느 지점에서 왔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앱을 트래킹할 때도 이제 뭐 트래킹 링크 또는 뭐 원링크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앱에서 공유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러한 오른쪽에 주소가 담기게 됩니다. 이 주소를 클릭했을 때 만약에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은 이제 앱으로 연결을 시켜 주고,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냥 웹을 부르든가, 또는 설정상에서 그냥 "스토어로 연결시켜라."라고 할 때는 이제 스토어로 바로 연결을 해 주게 됩니다. 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제 이 고객이 어디서부터 왔다, 웹이나 앱이나 모두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뭐 어쩌면 사실 이게 퍼포먼스 마케팅 지식에 좀 가깝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아 고객의 유입을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하면은 저희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좀 원활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고객 행동 데이터를 쌓을 때 어떻게 쌓을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아무래도 이미 있는 데이터 뭐 CSV나 뭐 다른 어떤 뭐 이미 모든 데이터가 쌓인 데이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데이터를 신규로 로깅하는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는 크게 뭐 액션에 따라 뭐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화면을 보거나 특정 행동이 완료되거나 또는 뭐 내가 행동하지 않았지만은 특정 처리가 완료되거나 뭐 그걸 API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네이밍 규칙을 정할 때 뭐 사전에 정해진 약어만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뭐 중구난방으로 쓰는 거를 피하게 하고, 그리고 이름 형식도 뭐 일반적으로 뭐 카멜 케이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대문자가 이렇게 붙은 경우가 있고, 또는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이제 언더바를 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일단 하나의 규칙을 정해서 네 데이터를 로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름 구조도 뭐 명사 플러스 동사로 쓸 건지 아니면은 동사 플러스 명사로 쓸 건지, 예를 들면은 상품을 우리가 조회를 했다라고 할 때 프로덕트 뷰라고 할 건지 뭐 뷰 프로덕트라고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야겠다.'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 데이터의 구조는 이제 이벤트 프로퍼티, 유저 프로퍼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상품을 조회했다라고 하면은 그 상품 내의 프로퍼티로 상품명, 뭐 상품 가격 또는 뭐 상품의 옵션 이런 정보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유저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뭐 성별, 연령, 뭐 가입일자, 유입 채널 등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뭐 고객을 뭐 연령대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쪼개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 좀 유의미한 이제 프로퍼티를 유저의 속성들을 저희가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대충 살펴보면은 프로덕트 뷰, 그러니까 상품을 조회했을 때 이 프로퍼티로 상품 이름, 뭐 상품 가격, 상품 뭐 옵션의 이름, 그리고 유저 프로퍼티로 이 고객이 어디서 왔는지, 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또한 이벤트와 프로퍼티는 분석가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지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홈 배너 클릭이라고, 그러니까 홈에 있는 배너 클릭 이벤트를 로깅한다면은 뭐 이벤트 네임을 홈 배너 클릭이라고 해 놓고, 뭐 배너 포지션은 지금 빈칸인데 특정 값을 넣어서 이 포지션이 홈 내 어디에 있다. 그리고 이 배너 이름은 A 이벤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상품 클릭 이벤트를 예를 들면은 이 상품을 클릭했을 때 특정 카테고리와 이 상품의 이름은 무엇인지 뭐 이런 정보들이 담길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뷰티라는 이제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클릭했다는 걸 따로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벤트 네임을 뭐 뷰티 내 프로덕트 클릭, 그리고 프로퍼티로 뭐 상품 이름 뭐 이런 정보들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그래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로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로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어떤 이 프로퍼티들을 구성할 때 이제 보통 영역별 효율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카테고리가 뭐 뷰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상품을 조회 대비 상품을 이제 리스트를 본 고객 중 얼마나 이제 상품을 클릭하는지 뭐 그런 효율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효율을 간단하게 집계하기에는 이 프로퍼티를 이제 안에 넣어서 이 카테고리별로 그룹 바이를 했을 때 상품 클릭이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이라고 쉽게 집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솔루션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뭔가 엄청나게 뭐 세분화된 분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그룹 파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로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쌓아야 하지?' 그런 고민을 이제 신규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계속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쌓을지 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통은 뭐
사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다들. 뭐 윗분들은 뭐 모든 데이터가 쌓이기를 원하고 이거는 뭐 "현황이 어때? 저건 현황이 어때?"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시지만은 우선 처음에는 이제 주요 퍼널 뭐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는데 핵심 행동만 우선적으로 로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AARR이라는 어떤 고객 행동을 분석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뭐 고객의 유입부터 리텐션 그리고 수익화까지 그런 프레임을 이제 AAR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주요 이벤트 및 퍼널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가입 퍼널 주로 뭐 앱에 앱에 처음 들어왔는데 보통 처음에 앱을 설치를 하면은 뭐 가입 페이지가 뜨게 되잖아요. 처음에 뭐 앱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 뭐 카카오로 가입하기 뭐 그런 버튼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인트로에서 이제 인증 절차를 걸치고 가입이 완료가 잘 되는지 이런 회원가입 퍼널들을 각각 이벤트를 살펴보게 되고요. 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구매 퍼널. 쇼핑에 진입해서 이제 상품을 조회를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장바구니나 뭐 찜 바로 구매를 얼마나 했고 그래서 주문 완료가 얼마나 됐는지. 네. 이러한 과정을 이제 각각 로깅을 하게 되고 뭐 이외에 이제 서비스의 주요 이벤트들을 이제 뭐 로깅을 하게 됩니다. 뭐 배너 클릭, 뭐 콘텐츠 또는 미션이라는 게 있다면 뭐 미션 완료 등 이러한 이벤트들을 이제 로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이제 대략적으로 정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텍소노미라는 거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벤트 목록을 정리해서 전달을 하고 이제 기획서 내에서도 이벤트 항목을 표시를 해서 이제 이 이벤트가 이 기획서 내 어디다라는 걸 표시를 해서 로깅이 좀 더 쉽게 진행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텍소노미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프로세스 정립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개발자가 이제 연동을 해 주게 될 텐데 이 솔루션이 제대로 연동되었는지를 테스트 서버에서 이제 세부 항목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뭐 위도한 시점에 이벤트가 잘 발생하는지, 이름과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뭐 중복으로 들어오진 않는지 등 이제 각각 항목들을 좀 체크를 해서 '아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구나.'를 테스트 서버에서 체크를 한 후에 체크가 완료되면 이제 운영 서버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로깅할 때는 뭐 오류도 많고 원하는 값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 서버에 배포를 한다고 해도 이제 배포하고 이게 잘 들어오는지 뭐 중간에 데이터가 갑자기 끊기지도 않는지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갑자기 이벤트가 안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배포 후에도 좀 긴장을 놓지 않고 우선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꼭 데이터 분석가가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떤 PO나 PM이 자기가 기획한 문서를 가지고 텍소노미 작성을 하고 그 텍소노미 작성한 걸 이제 데이터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로깅 작업까지 완료하고 QA 거쳐서 이제 배포가 된다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한번 잘 갖춰져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분석가가 할 일은 이제 텍소노미가 잘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분석이 잘 분석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지 이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할 일이 많지만은 점점 더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아까 처음 목차 중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요구 사항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매출 및 뭐 주요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요청을 받게 됩니다. 특히 처음 런칭했을 때는 분석가도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작업들이 좀 로드가 걸릴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DB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데이터 간 관계를 좀 상세히 파악해서 추출해야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인이나 뭐 서브 쿼리, CTE 등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워낙에 이제 이런저런 데이터를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제 쿼리를 하면서 이제 DB 구조가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라는 걸 이제 라는 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밑에 예시를 들고 왔는데 뭐 서브 쿼리하고 CTE 이렇게 있는데 서브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웨어절 내에 뭐 셀렉트 프롬 웨어 해서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고 CTE 같은 경우는 어떤 윗 절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별도로 임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형식이 됩니다.
뭐 두 가지 같은 결과를 내긴 합니다만 이제 좀 재생산성이나 또는 이제 읽기 쉬운 쿼리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좀 더 읽기 쉬운 것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CT를 많이 활용을 해서 굉장히 쿼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빈번하게 쿼리가 필요한 항목은 이제는 계속 매번 이제 복잡한 쿼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 마트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딱 담아 놓고 작업을 효율화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전사 대시보드와도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시보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추출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고 이거를 이제 항상 보고 싶어 하는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영진과 실무진이 요구사항이 어떠한지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탐색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분석가 입장에서는 뭐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좀 이해관계자와 논의하고 뭐 어떠한 지표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사용자는 누구일지, 뭐 임원 데이터를 뭐 잘 살펴 데이터를 뭐 큰 흐름만 보고자 하는 임원인지 아니면 팀 내 실무자인지 이런 사용자가 중요하고요. 이 사용자에 따라서 데이터 탐색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탐색 과정을 최소화해서 데이터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은 직접 탐색을 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이러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하나의 대시보드가 모든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항목부터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대시보드 환경 및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사내에서 뭐 보안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시보드를 위한 환경을 구성을 하고 또 BI 툴을 보안이 적용된 서버 내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SQL로 해당 데이터와 연결을 하거나 파이썬으로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 마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 마트와 디 대시보드 툴과 연동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뭐 레이아웃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자동화되게끔 작업이 필요한데요. 또 그 작업을 위해서 뭐 배치 작업을 만든다거나 또는 에어플로우를 활용한다거나 크게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굳이 제가 수기로 넣지 않아도 자동화로 되어 업데이트 되도록 네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의미의 좀 ETL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대시보드 종류를 좀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좌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PI 대시보드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대시보드를 보면은 여기 딱 리포팅 피리어드 2020년 9월 딱 해당 월의 데이터만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탐색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로스트 레비뉴가 이건데 이에 대한 상세 항목을 아마도 뭐 경영진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세부 항목을 짧게 탐색할 수 있게 이러한 버튼 정도 만들었고 뭐 크게 여기서 뭔가 커스터마이즈 할 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중앙에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탐색형 대시보드라고 뭐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시작 일자, 종료 일자, 뭐 지역별 뭐 이런 데이터 비교, 그 데이터 뭐 단위가 어는지 뭐 위키인지 몬스인지 아니면 데일리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설정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누적으로 이제 지금 얼마나 데이터가 뭐 우리 매출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뭐 이익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하루하루 좀 추적을 하는 용도로 좀 사용이 되고요. 뭐 전월 대비 그래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네 동일한 데이터도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좀 이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대시보드 요청을 받을 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들의 요구 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제 저희가 레이아웃을 이제 프로토타입 구성을 해서 이제 다시 이해관계자와 다시 얘기를 하고 좀 더 발전시키고 이러한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BI 툴 내에서 어떤 데이터까지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산 함수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구성을 하고 이제 시각화하고 목적에 맞는 대시보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합니다. 또 디자인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대시보드라는 게 좀 시각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좀 디자이너 얘기도 들어보면서 좀 개선점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제 여기 두 대시보드 모두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뭐 크게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뭐 일단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영역이 넓죠 여기는. 영역을 굉장히 넓게 해 놔서 좀 이 항목마다 좀 눈에 잘 들어오게 좀 표현을 했고 이런 색상도 잘 써서 강조돼야 할 것이 뭔지, 구분돼야 할 것은 뭔지 표현을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걸 시각화했지만은 이제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이런 가로로 보여주는 게 것보다 이제 세로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 해서 이러한 데이터 형태로 만들고 네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고 이쁘게 만들기는 사실 어렵고요. 이제 다만 처음에 왼쪽의 모습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차차 발전을 시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좀 마지막인데요. 네. 주요 지표 및 이제 고객 세부 분석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좀 지표에 대한 이해가 분석가 입장에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뭐 "이번 달 MA 저번 달 MAU는 얼마예요? 우리 리텐션 수치는 얼마나 돼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뭐 "어떤 기준이냐?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던 뭐 MAU는 뭐 몇십만이고 뭐 리텐션은 뭐 30%고 이런 수치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서 좀 "이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산정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액티브 유저를 만약에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접속인지 아니면 메인 화면에 들어올 때인지 아니면은 특정 행동을 수행한 걸 액티브라고 할 건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리텐션 같은 경우도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해야 좀 저희 어떤 직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고요. 뭐 가장 다른 걸로 얘기를 들면은 그게 뭐 엔데이 리텐션, 언바운디드 리텐션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유저가 이 첫날에 들어왔다가 4 일차에 또 들어왔다. 그럼 이때는 리텐션 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이때도 들어오고 이때도 들어왔다면은 이 사이에 안 들어온 거는 그냥 '이 고객은 이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지를 했다고 치자.'라는 이제 개념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준에 따라서 리텐션 수치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리텐션 수치는 뭐 엔데이 리텐션으로 살펴봤습니다. 또는 뭐 언바운디드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오히려 정해 주는 게 좋고요. 뭐 일반적으로 엔데이 리텐션을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만 특성에 따라서 오른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주 접속하는 서비스의 경우 뭐 단기 지표를 주로 보고 자주 쓰지 않는 앱이라면 장기 지표 위주로 측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외에 뭐 리텐션의 측정 기간을 얼마나 둘 건지 뭐 수치 집계는 어떻게 할 건지 날짜 기준은 뭐 만약에 일간 리텐션을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면은 처음 들어온 날부터 24 시간 기준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를 볼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밤 11시에 들어왔다가 다음날에 오전 7시에 들어와도 얘를 다음날에 리텐션을 한 거라고 칠 건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들은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그냥 왜 이렇게 측정했는지 설명하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이러한 이제 설득 과정을 데이터 분석가는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표를 우리가 정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고객군별도 살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표는 어떤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표가 왜 이렇게 낮지? 뭐 어떤 데서는 어떤 고객군이 가장 많이 기여를 했지? 뭐 어떤 고객군은 왜 이렇게 낮지?'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지표를 개선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을 하고 고객군별로 나눠 보고 쪼개 보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구나.'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신규 회원은 어떻게 기존 회원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광고 채널별로 어떻게 다른지. 왜냐면은 저희가 광고를 하고 들어올 때 광고에 사용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 소재에 따라서도 이제 앱 내에서의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텐데요. 왜냐면은 이 고객은 이 서비스에서 그 광고 소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광고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면서 좀 앱을 탐색하는 어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 채널 또는 광고 소재별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객이 특정 액션을 뭐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그거에 따라서도 우리 뭐 전환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을 최대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에서 정의하는 퍼널 및 전환율 그리고 리텐션을 고객군별로 살펴봐서 어떤 고객군이 더 전환율이 높은지, 어떤 고객군은 왜 이탈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는 이제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면서 이제 개선 가능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석에서 끝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러한 고객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뭔가 좀 구성원들과 협업을 하면서 뭔가 개선 아이템들도 찾고 하면은 어떤 서비스가 개선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데이터 분석의 임팩트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몸소 느끼면서 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환경이 고도화되면은 이제 A/B 테스트까지 진행하여 성장에 더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뭐 A/B 테스트라는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서 어떤 뭐 소재나 또는 어떤 기능이 더 효과가 있구나를 살펴보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처음 앱이 만들어질 때는 좀 이런 A/B 테스트까지 좀 진행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래도 좀 분석에서 가장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A/B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큰 회사를 가게 되면은 A/B 테스트에 대한 어떤 요구가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나중에는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되게 좀 거창하게 보이고 좀 뭐 '저걸 한 번에 뭐 분석가가 어떻게 다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약 안정화까지는 약 6 개월에서 1년 정도 좀 소요되는 긴 여정이고요. 좀 하나씩 좀 시행착오를 겪으며 한 단계씩 일하다 보면은 뭐 프로세스도 정립이 되고 안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개발팀하고는 뭐 데이터 로깅하고 뭐 솔루션 관리하는 데서 좀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마케팅 그리고 기획, 재무 전략 등 대부분의 부서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뭐 분석가가 '소프트 스킬로 왜 자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조를 하지?'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네.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면서 좀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은 어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구성원들이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 부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좀 쓰게 되고 나도 이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으로 좀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잡부처럼 어떻게 뭐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데이터 잡부. 저 데이터 잡부예요."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데이터 업무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좀 데이터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 가더라도 좀 데이터 뭐 많이 좀 이력서를 쓰다 보면은 좀 아시겠지만은 좀 데이터 분석가에게 요구하는 게 회사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도 내가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석 산출물에서 절대 끝나지 않고 분석을 통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분석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 싶어서 좀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봤는데, 뭐 하드 스킬이라고 얘기하죠. 뭐 SQL, 파이썬, 뭐 대시보드 등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필요하긴 한데, 그중에서 저는 SQL을 좀 가장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를 많이 핸들링하고 분석을 어떤 언어로든 하게 되면은 좀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좀 데이터를 많이 좀 다뤄보고 뭐 전처리도 많이 해 보면서 좀 익숙해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SQL을 공부를 할 때 좀 어떻게 공부할지 좀 막막할 수도 있겠는데, 뭐 DB 관련 툴들이 있어요. 그리고 SQLite라고 있는데, 가장 굉장히 가벼운 이제 DB를 만들 수 있는데, SQLite로 이걸 통해서 뭔가 DB도 구성해 보고, 이 DB를 직접 뭐 DB버라는 것을 추출을 해서 실습해 보면서 '아 이렇게 추출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은 좀 구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시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로 퍼블릭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주로 시각화 예시를 가져온 것도 태블로 퍼블릭인데, 이 퍼블릭을 통해서 예시를 살펴보고 또 하나씩 어떤 사용자가 볼 것인지,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 한번 대시보드를 직접 만들어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뭐 태블로를 뭐 쓰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메타베이스라고 이제 오픈 소스가 있는데, 메타베이스도 상당히 괜찮은 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 분석 방법에 대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흔히 뭐 도메인이라고 하죠. 뭐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분석가는 뭐 도메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도메인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은 이제 입사하고 배울 수 있고, 다만 뭐 내가 뭐 제조업으로 갈 건지 또는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갈 건지 그 정도만 로만 우선 좀 정해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서비스 내에 고객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밑에 책을 하나 추천드렸는데, 좀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사실 이 책 내에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 있고요. 제가 못했던 얘기, 아무래도 좀 시간상 이제 못했던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책뿐만이 아니라 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서 '아 분석가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겠구나.' 네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의 데이터 경험이 뭐 다들 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중요한데요. 사실 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좀 무조건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좀 요즘 취업 시장도 쉽지도 않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현업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단은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데이터를 직접 가셔서 뭐 인턴으로 다뤄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좀 모든 과정을 실행해 보는 게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좀 이런 과정을 한번 해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이해를 하고 굉장히 좀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도 이제 자기 지금 자기가 죄송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러한 자기가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해 보고 뭔가 뭐 인사이트도 내 보고 이런 과정을 담은 내용들이 뭐 구글에서도 찾아보면 좀 은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뭐 블로그나 토익 블로그를 하고 계시거나 뭐 토익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GA4나 뭐 앰플리튜드를 직접 쌓아 보고 어떤 분석해 보는 과정이 있다면은, 사실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는 좀 많이 우아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자신의 스토리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이 좀 오버됐는데, 네 지금까지 좀
이제 신규 서비스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어떻게 일하는지, 일을 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